됐어. 이제 소리가 좀 잡히네. 이 반동분자 새끼. 너희 새끼 지금 나만 방송 들었지? 주파수 봉인 뜯긴 거 다 보여 이 새끼야. 아, 아닙니다. 그냥 기계가 고장나서. 말 필요 없어. 이놈이랑 가족들 죄다 끌어내. 오늘부로 니놈들은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거라우. 그렇게 저는 억울하게 제 가족들까지도 북한 인권유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곳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 지옥의 한복판에 처박힌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맞아 죽으나 잡혀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을요. 억울하게 죽어간 내 가족과 동료들의 눈망울, 이 지옥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도진동무. 이 낡은 기계가 다시 숨을 쉽네. 역시 자네 손은 신의 손이야. 옆집에 사는 최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 손끝에는 아직 납땜의 매캐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었죠. 1950년대에나 만들어졌을 법한 거칠이 다 벗겨진 일제 내셔널 라디오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끊어진 회로를 다시 잇자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희미한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 워낙 잘 만들어진 기계라 먼지만 좀 닦아낸 것뿐입니다. 이제 저녁마다 심심하지는 않으시겠네요. 저는 빙긋 웃으며 라디오의 다이얼을 정해진 국정 방송 채널에 맞췄습니다. 북한에서 라디오를 고치는 일은 단순히 기계를 만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오락이었고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의 영애와 아들 민호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손가락이 잠시 길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다이얼을 돌리던 중 아주 짧은 찰나에 고정된 주파수 봉인을 넘어 낯선 주파수의 전파가 잡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경쾌하고도 서정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을 저릿하게 만드는 선율이었죠. 저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그 멜로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어르신.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라디오를 들고 나간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아침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쾅, 쾅, 쾅.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에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 영애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문을 열기도 전에 거친 발길질에 문설주가 뜯겨나갔습니다. 들이닥친 것은 까만 가죽 코트를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박도진, 내 이놈. 이놈이 감히 공화국의 법도를 어기고 불온한 전파를 퍼뜨려? 보위부 요원인 강 대위가 제 멱살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뒤로는 방금 제가 고쳐주었던 라디오를 든 요원이 보였습니다. 라디오 뒷면에 주파수 봉인이 처참하게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라디오를 들고 가던 길에 불심 검문을 당했거나 누군가의 신고가 있었겠지요. 대위 동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라디오를 수리했을 뿐입니다. 봉인이 헐거워져서 잠시 주파수가 어긋난 것이지 절대로 딴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제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요원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집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책장을 엎고 장판을 뜯어내며 그들이 찾는 것은 오직 하나. 제가 간첩질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빠, 가지마. 민호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영애는 요원들의 발치에 매달려 눈물로 호소했지요. 제발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손재주가 좋아서 이웃들을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강 대위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영애를 걷어찼습니다. 쓰러진 아내의 모습에 제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날아온 소총 개머리판이 제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며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이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 제게 라디오며 시계며 고쳐달라고 사정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평소의 고마움 대신 전염병 환자를 바라보는 듯한 혐오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트럭에 실리는 동안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다행이라는 듯 서둘러 문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보위부 지하 취조실이었습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저는 차가운 의자에 묶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저를 향한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영애의 비명과 민호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말해. 라디오로 무엇을 들었지?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어? 남조선 놈들과 어떻게 연락했냐고. 강 대위의 신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수백 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공화국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고문 끝에 제 정신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손톱 밑으로 바늘이 파고들고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을 당하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판결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 및 반동 선동죄, 피고인 박도진과 그 가족은 공화국의 관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전원관리소로 압송한다.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수용소, 아니, 관리소라는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다는 그곳에 제 어린 아들과 아내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친 트럭에 실렸습니다. 민호는 이미 울 힘조차 없는지 영애의 품에 안겨가느다란 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영애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트럭이 덜컹거리며 정든 고향 거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판자 틈새로 밖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장을 보던 장마당, 민호가 뛰놀던 작은 공터, 그리고 제가 라디오를 고치던 작은 창가. 그 모든 평범한 풍경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풍경들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자유였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차와 트럭을 갈아타며 며칠을 달렸을까요? 풍경은 점점 험준한 산악지대로 변해갔습니다. 나무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삭막한 산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철조망과 높은 감시탑이 웅장하게 버티고 선 정문 앞에 트럭이 멈췄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린 곳 14호 관리소였습니다. 트럭의 뒷문이 열리고 차가운 산바람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개머리판을 든 간수들이 우리를 개처럼 몰아냈습니다.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한 간수가 제 앞으로 다가와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이름도 과거도 없다. 너희는 그저 공화국을 위해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번호일 뿐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주파수가 끊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가족 앞에 남은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주파수를 맞추게 될 날이 올 줄은 말입니다. 402번. 너 이 새끼. 귀 처먹었어? 당장 대답 안 해. 차가운 쇠파이프가 제 허벅지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둔탁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저는 진흙탕 바닥에 코를 박은 채 꺽꺽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도진이었지만 이곳 14호 관리소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 이름은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402번이라는 숫자로 불리는 공화국의 거대한 기계 부속품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겨우 고개를 들며 대답하자 간수는 가소롭다는 듯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죽여도 뒤탈 없는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관리소에서 맞이한 첫 번째 아침. 첫 번째 점호의 풍경이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저희 가족을 포함한 신입, 수감자들에게 배급된 것은 손바닥만 한 나무, 그릇에 담긴 옥수수 죽이었습니다. 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물이 흥건했고 그 안에는 껍질도 벗기지 않은 거친 옥수수 알곡 몇 개와 흙모래가 서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굶주린 민호는 그 더러운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내용물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먹어, 민호야, 체한다. 아내 영애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하반 숙소는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방에는 씻지 못한 사람들의 땀, 냄새와 썩은 상처 냄새가 진동했지요. 구석에 앉아 있던 앙상한 수감자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이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또 죽을 놈들이 들어왔구나 하는 지독하리만큼 무심하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는 저희에게 적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배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보위부 지하 추조실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이곳으로 보낸 강 대위가 아닌 더 냉혹해 보이는 중년의 보위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진, 아니 402번.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인데 여기서 네가 살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네가 들은 주파수의 비밀, 그리고 네 뒤에 있는 간첩 조직을 불어라. 선생님, 정말로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라디오를 고쳤을 뿐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 간절한 호소에 그는 대답 대신 옆에 서 있던 간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간수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벽 높은 곳에 박힌 고리에 그 수갑을 걸어 저를 매달았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비둘기 고문이었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이 온전히 땅에 닿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높이. 팔이 등 뒤로 꺾인 채 가슴이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자 곧바로 폐가 압박받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고 어깨 관절은 누군가 톱으로 써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자, 이제 좀 시원하게 불어보겠나? 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자 온몸에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10분, 아니 1시간.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괴로워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몽롱해지는 정신 사이로 민호의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배고파. 나 집에 가고 싶어. 환각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저 어린 것과 아내는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하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야 고문은 멈췄습니다. 다시 숙소로 던져졌을 때 제 팔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완전히 탈구된 듯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 끝은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입술에 물 한 모금을 죽여주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오래 한 듯 뼈만 남은 노인 죄수 김 씨였습니다. 정신이 드나 402번. 쯧쯧. 비둘기를 당했구먼. 팔을 절대 가만두지 말게. 아파도 계속 움직여야 피가 통해. 안 그러면 썩어서 잘라내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여긴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야. 자네가 가졌던 양심, 자존심, 그런 건 다 저기 정문 밖에 버리고 왔어야지. 간수 앞에서는 개가 되고 배고플 땐 쥐새끼라도 잡아먹게. 그래야 살아남아. 알겠나? 김 씨의 충고는 현실이 되어 곧바로 닥쳐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당했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수감자 한 명이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죄수라고 했습니다. 반동분자들에게 자비란 없다. 이것이 공화국을 배신한 자의 최후다. 소장이라는 자의 외침과 함께 세 발의 총성이 정막을 깼습니다. 탕, 탕, 탕. 머리와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며 수감자의 몸이 꺾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간수의 채찍이 제 등을 후려쳤습니다. 눈 똑바로 떠. 똑똑히 보란 말이야. 공포가 영혼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눈을 제 손으로 가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처참한 광경을 10살짜리 아이는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곧바로 강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채석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어깨 고문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기 몸집만 한 돌덩이를 날라야 했습니다. 돌가루가 폐로 들어와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손바닥은 채 몇 시간도 안 되어 짓물러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야, 402번. 노라? 당장 안 움직여. 간수의 욕설과 매질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돌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기 밭에서 허리가 끊어지게 곡괭이질을 하는 영애를 위해, 그리고 영양실조로 개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민호를 위해 저는 돌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는 더 잔혹한 상호 비판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잘못한 점을 고백하고 다른 수감자의 잘못을 고발해야 하는 시간. 오늘 398번 동무는 노동 시간에 잠시 앉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공화국에 대한 태만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울먹이며 저를 고발했습니다. 살기 위해 동료를 팔아야 하고 매를 맞지 않기 위해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하는 시간. 저는 그 비극적인 연극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수용소가 가진 가장 무서운 동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숙소 안에는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애의 손을 몰래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마디가 눈물겹도록 아팠습니다. 그때 민호가 쿨럭거리며 심상치 않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가슴이 너무 답답해. 잠이 안 와요. 민호의 이마에 손을 얹자 불덩이 같은 열기가 제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용소의 차가운 습기와 굶주림이 드디어 아이의 연약한 몸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곳에는 약도 의사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해방인 이 지옥에서 저는 제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보며 무력하게 어둠 속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전장에 두고 온 그 낡은 라디오에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끊어져 버린 주파수처럼 우리 가족의 생명줄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아들의 기침 소리는 밤새도록 숙소의 정막을 깨뜨렸고 그것은 곧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우리 민호가 숨을 못 쉽니다. 알 한 알만, 아니, 설탕물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관리소 입구의 보안원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민호는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파라티푸스 고열에 시달린 지사흘째. 아이의 피부는 거무죽죽하게 변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천장을 향해 힘겹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 새끼가 어디서 신성한 보초 구역을 더럽혀. 야, 402번. 여기가 병원인 줄 알아? 죽을 놈은 빨리 죽어야 공화국 식량이 안 축나는 거야. 당장 안 꺼져. 보안원은 대답 대신 장화발로 제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가슴뼈가 내려앉는 통증보다 품 안에서 힘없이 튕겨나가는 민호의 가냘픈 몸뚱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 다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보안원은 침을 뱉으며 소총 개머리판을 치켜들었습니다. 무자비한 매질이 등과 어깨에 쏟아졌지만 저는 그저 민호의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한 채 저는 피떡이 된 몸으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영애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하루 종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느라 손마디가 다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죠. 저는 품 안에서 옥수수 가루가 조금 섞인 제 배급 식량을 꺼냈습니다.
침을 섞어 눅눅하게 만든 뒤 영애의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도진 씨, 민호주, 우리 아들, 입술이 너무 말랐소.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배급량을 떼어 민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의 희미한 알전구 아래에서 민호는 제 손가락을 아주 작게 힘주어 잡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배도 안 고파. 그런데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흐릿해?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숙소를 덮칠 무렵 민호의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10살.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의 육신은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불평분자로 몰려 처벌받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아이의 차가워진 뺨을 제 가슴에 대고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를 거적대기에 싸서 수용소 뒤편 산비탈로 향했습니다. 삽 한 자루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솟구쳐 흙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운 땅 속으로 내 새끼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이 못난 애비를 만나서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얕은 구덩이에 아이를 눕히고 흙을 덮었습니다. 비석 하나 세울 수 없어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올려두는 것으로 작별을 대신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영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이라는 감정 자체가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죽은 사람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영애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헛것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지나가는 간수를 향해 민호가 어디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은 멈추지 않고 다시 우리를 덮쳤습니다. 영애가 배치된 사구역 탄광갱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탄광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먼지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를 가로막는 간수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내가 안에 있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간수는 제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이거나 갱도가 완전히 무너졌어. 지금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야. 어차피 저 안에 놈들은 다 끝났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요. 하지만 간수는 제 말을 듣는 대신 주변 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굴 닫아. 가스 터지면 광산 전체 날아간다. 지금 바로 입구 폐쇄해. 안 됩니다. 사람이 안에 있다고요. 제 절규는 육중한 돌무더기와 시멘트 반죽 아래 묻혔습니다. 간수들에게 그 안의 수감자들은 구해낼 가치가 있는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갱도를 빨리 폐쇄해 생산 차질을 막는 것이 그들의 실적에 더 중요했죠. 갱도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는 순간 제 영혼도 그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이 끝난 후 제가 건네받은 것은 흙먼지가 잔뜩 묻은 영애의 검정 고무신 한 짝뿐이었습니다. 갱도 안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제 아내는 차가운 땅속 깊은 곳에 영원히 매몰되었습니다. 민호를 묻은 산비탈과 영애가 잠든 탄광 사이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멍하니 고무신 한 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기가 남아있던 가족의 흔적이 이제는 차가운 고무 조각 하나로 남았습니다. 밥을 먹으라는 동료 수감자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간 그 자리에 앉아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 더러운 숨을 쉬고 있는 걸까? 스스로 목을 맬 힘조차 없었습니다. 배고픔도 갈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타오르던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그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이 지옥 같은 관리소를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주파수는 완전히 끊겨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저를 이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낸 것은 뜻밖에도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이 수용소의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오물처리반이라는 새로운 보직에 던져진 후였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던 제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이었죠. 하지만 그 썩어가는 쓰레기 산더미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기적 같은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402번. 야, 이 산송장 같은 놈아. 죽고 싶으면 저기 절벽에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당장 일어나서 쓰레기장으로 꺼져. 간수의 발길질이 제 옆구리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 영애가 탄광 속에 묻히고 아들 민호의 무덤의 흙을 덮은 지 겨우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그들과 함께 땅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었기에 육신의 고통 따위는 아무런 감각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수는 저를 죽게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수용소 외곽에 오물처리반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죽어나가는 놈들, 찌꺼기나 치우면서 살아라. 니놈 인생이 딱 그 썩은 냄새나는 쓰레기랑 다를 게 뭐 있겠냐? 간수의 조롱 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오물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간수 사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부터 수감자들이 쓰다 버린 누더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폐기물이 뒤섞여 썩어가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의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오히려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멍하니 앉아 쓰레기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한다는 목적도 없이 그저 손을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간수 사택 근처에서 흘러나온 폐기물 더미를 파헤치던 제 손끝에 차갑고 둔탁한 금속의 질감이 걸렸습니다. 낡은 고철 덩어리겠거니 생각하며 흙더미를 걷어냈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녹슨 철제 상자 하나였습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겹겹이 쌓인 먼지와 오물 사이로 낯익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겉면이 심하게 부식된 일제 나셔널 브랜드의 낡은 무전기였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 전선에서 쓰이다 버려졌거나 어느 고위 간부의 집 창고에 박혀 있다가 고장이 나 쓰레기통으로 던져진 모양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오기 전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기계들이 이 지옥 같은 쓰레기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품속에 숨기려다 멈칫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무전기의 다이얼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고치고 만지고 소리를 찾아내던 제 몸의 기억들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를 더 깊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끝부분이 뭉툭하게 부러진 채 버려진 작은 일자 드라이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402번. 너 거기서 뭐해? 빨리 안 움직여. 멀리서 감시병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무전기와 드라이버를 낡은 가마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난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동감, 아니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물 처리장 구석, 간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거름더미 아래에 깊은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 목숨줄이 될 무전기를 숨겼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짐승 같은 잠에 빠져들 때 저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오로지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무전기의 나사를 풀고 내부를 살폈습니다. 드라이버가 돌아갈 때마다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 제 죽어있던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전기의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진공관은 깨져 있었고 구리 배선들은 산화되어 뚝뚝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쓰레기를 치우며 몰래 주워 모은
구리선 조각들, 버려진 깡통에서 떼어낸 얇은 철판들이 제 재료가 되었습니다. 납땜 도구도 없었기에 저는 녹슨 못을 불에 달고 전선을 이어붙였습니다. 손가락 곳곳에 화상을 입었지만 통증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402번 동무, 요즘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게 꼭 딴 사람 같구먼. 함께 지내는 노인 죄수 김 씨가 어느 날 밤 제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김 씨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러 다닙니다. 그래, 뭐든 붙잡게. 여기선 마음이 먼저 죽으면 몸은 금방 따라가는 법이니까. 하지만 조심해. 보초놈들은 자네가 사람으로 돌아오는 걸 가장 싫어하니. 김 씨의 충고를 가슴에 새기며 저는 다시 쓰레기 산으로 향했습니다. 안테나가 문제였습니다. 신호를 잡으려면 전선을 높게 뽑아야 했지만 수용소의 평지에서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오물 처리장 옆을 지나는 전봇대의 접지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버려진 전선들을 길게 이어붙여 땅 밑으로 매설한 뒤 무전기의 수신부와 연결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주워온 폐건전지 몇 개를 직렬로 연결해 무전기에 전원을 넣었습니다. 칙, 치익, 거친 노이즈가 고요한 쓰레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 처박혔던 제 영혼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내뱉는 첫 비명이었습니다. 전원을 연결한 전선 끝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예를 잃었을 때도 민호를 묻었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무전기에 먼지 쌓인 다이얼 위로 떨어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너도 나처럼. 저는 무전기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덩어리에서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무전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용소가 빼앗아 간 제 이름이었고 제 가족이었으며 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쓰레기 속에 처박혀 썩어가던 제가 쓰레기 속에서 기적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올 그 소리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목격자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적이 저에게 더 큰 시련과 선택을 강요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드디어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의 진짜 투쟁은 이제 막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진 동무, 저기 감시탑 불빛이 돌아가는 걸 잘 보게. 지금이야. 자네, 정말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는 건가? 어둠 속에서 김씨, 어르신이 제 옷소매를 붙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품 안에 무전기를 꽉 껴안았습니다. 감시탑의 서치라이트가 훑고 지나간 뒤에 찰나와도 같은 정적. 그 틈을 타 저는 오물 처리장 옆 전봇대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낮에 미리 손을 봐둔 접지선 끝에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얇은 구리선을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제 안테나였습니다. 수용소의 높디 높은 감시탑.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끌어온 전선이 역설적이게도 저에게는 세상을 향한 통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오물 구덩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악취 덕분에 간수들도 코를 쥐고 멀리하는 곳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동그랗게 오려낸 통조림 캔 뚜껑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대로 된 이어폰이 있을 리 없었기에 무전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미세한 진동을 이 캔 뚜껑의 울림판에 연결해 귀에 대는 방식이었습니다. 쇠 조각이 차갑게 귀를 자극했지만 그 떨림은 곧 제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지직, 치익,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뉴스입니다. 처음으로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전파는 파도를 타듯 흔들렸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14호 관리소의 그 높은 담벼락도 무장한 간수들의 총구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캔 뚜껑을 타고 전해지는 떨림이 제 고막을 때릴 때마다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재조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진 씨, 들려요? 저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김 씨 어르신에게 캔 뚜껑을 건네주자 그의 노쇠한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라디오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개처럼 죽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권 유린이라 부르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외치고 있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릴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잊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 영애가 장마당에서 몰래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 남측의 가수가 부르는 애절한 사랑 노래. 캔 뚜껑을 타고 전해지는 그 선율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영애야, 듣고 있니? 당신이 좋아하던 그 노래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들려오네. 저는 무전기 뒷면에 흙 묻은 드라이버 끝으로 아주 미세하게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들었던 단어들, 그리고 이곳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번호를 말입니다. 김철수, 182번, 이영희, 305번. 저는 이 무전기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죽은 자들의 비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살아나간다면 이 기계에 새겨진 이 이름들이 곧 제 증언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도청의 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고 없는 대대적인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 신발도 신지 말고 그대로 튀어나와 간수들의 거친 고함과 함께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저는 품 안에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숙소를 나가면 무조건 들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금속 탐지기까지 들고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숙소 구석의 공동 오물통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배설물이 가득 찬 그 역겨운 통 말입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전기를 비닐 조각으로 급히 싸서 그 깊고 어두운 오물 속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402번. 너 거기서 뭐? 당장 안 나와. 간수가 제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연병장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숙소를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물통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에 제 영혼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행히 그들도 인간인지라 넘칠 듯이 찰랑거리는 오물 속에 손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검열이 끝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남몰래 무전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오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헝겊으로 무전기를 닦아내며 김 씨 어르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보셨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아도 이 소리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러게나, 도진 동무. 자네 눈빛이 변했어. 처음 왔을 때 그 죽어가던 눈이 아냐. 김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방송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자유라는 단어가 제 가슴 속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자유.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 없던 그 단어가 이제는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리소의 번호 402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듣는 귀였고 세상을 향해 외칠 입이었습니다. 나는 목격자입니다. 이곳에서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내가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영혼이 지금도 저 철조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무전기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그 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들려오던 누군가의 응원이 환청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탈출이라는 불가능한 꿈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물인 무전기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뻗어 있는 저들의 감시체계, 그 거대한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402번. 니놈 손재주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다.
평양에서 잘 나가던 기술자였다며 저를 비둘기 고문으로 밀어 넣었던 보위부 간수 최 씨가 숙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헝겊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 들려 있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묘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헝겊을 들추자 드러난 것은 일본산 중고 라디오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온다. 내일 모레까지 고쳐놓으면 이놈 그 마른 배에 옥수수밥이라도 한 그릇 더 얹어주지. 하지만 못 고치면 알지. 네 어깨뼈가 다시는 붙지 않게 해줄 테니까. 최 씨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인 동시에 서슬 퍼런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가족을 앗아간 그 주파수들이 이제는 저를 살릴 도구로 돌아온 셈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다만 공구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요. 제 조심스러운 요청에 최 씨는 혀를 차더니 저를 사택구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수들이 결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성역이자 금기의 공간이었습니다. 사택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부 건물에서 사택까지 200m, 감시탑의 사각지대는 창고 뒤편, 죽어가던 제 두뇌가 기계 장치처럼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최 씨의 방은 수용소의 풍경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하얀 쌀밥 냄새와 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했고 벽에는 텔레비전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치스러운 풍경을 보며 저는 다시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사냥꾼을 속이기 위해서는 가장 순종적인 사냥개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여기 앉아서 해라. 딴짓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이다. 최 씨가 소총을 탁자 위에 올려두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접촉 불량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던 중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종이 뭉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수용소 외곽 경비 구역의 배치도와 전기, 철조망의 전력 공급 일람표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밤 1시부터 3시 사이 제3구역 전압 강화. 그것은 수용소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치명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만지는 척하며 그 숫자들을 눈 안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선생님, 이 안에 부속이 타버렸습니다. 혹시 창고에 버려진 전자제품이나 전선 조각들이 좀 있을까요? 그것만 있으면 금방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씨는 귀찮다는 듯 부하에게 명예 저를 창고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라디오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챙기는 척하며 제 개인 무전기를 보강할 여분의 건전지와 구리선, 그리고 녹슨 절단기 조각을 품속에 숨겼습니다. 들키면 즉사였지만 공포보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어이, 402번. 요즘 간수들 분위기 어때? 라디오를 고치는 동안 최 씨가 슬쩍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는 수용소 내 간수들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초조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이런 변방에 계시는 게 저 같은 놈이 봐도 안타깝습니다. 어제 보니까 김 상사가 본부 대위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던데 혹시 모르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어 그들의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최 씨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처럼 저는 최 씨의 불안감을 이용해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이 언제 술판을 벌이는지, 어느 초소의 보초가 가장 잠이 많은지. 최 씨는 제 아첨과 정보에 취해 저도 모르게 수용소의 빈틈을 흘렸습니다. 너 제법 쓸모가 있구나. 앞으로 내 방 청소나 기계 수리는 네가 전담해라. 이건 특별히 주는 거다. 그는 라디오 소리가 다시 맑게 울려 퍼지자 흡족해하며 굳은 빵 조각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술 작업반이라는 명목의 임시 통행증을 끊어주었습니다. 수용소 내부를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면죄부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품 안의 건전지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 어르신이 어둠 속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먼.
그 괴물과 거래를 하다니. 자네 정말 대단해. 어르신,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자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나갈 길을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최 씨의 방에서 본 배치도를 흙바닥에 그렸습니다. 1시부터 3시, 전압이 내려가는 제3구역. 그리고 태풍이 오면 마비될 감시체계. 머릿속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거대한 탈출 지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괴물의 호의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지만 저는 그 독을 마시며 힘을 키웠습니다. 최 씨는 저를 자신의 충실한 도구라 믿었겠지만 저는 그의 방을 드나들며 그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파수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자유의 소리는 환상이 아니라 곧 제가 밟게 될 땅의 박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시험하려는 듯 수용소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풍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이 미친 듯한 폭우 속으로 몸을 던지겠다고? 이건 자살이나 다름없네. 도진동무. 어둠이 짙게 깔린 오물 처리장 구석에서 김씨 어르신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비치는 눈동자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전기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낯설고 차가운 기상 캐스터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치익. 서해안을 따라 북상 중인 초강력 태풍이 오늘 밤 자강도와 평안도 일대를 관통하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우와 강풍이 예상되오니 저는 무전기 다이얼을 끄고 김씨 어르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자살이 아니라 유일한 살길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열어준 단 한 번의 문이에요. 비가 이만큼 쏟아지면 수용소의 그 낡은 변압기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전기 철조망의 전압이 떨어지고 감시탑의 서치라이트는 안개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어르신은 결국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금씩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옷단 속에 촘촘히 꿰매 넣은 옥수수 가루였습니다. 배급받은 식량을 반씩 떼어 말린 뒤 가루로 만든 것인데 물에 타 먹으면 며칠은 버틸 수 있는 제 마지막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수 최 씨가 준 통행증을 이용해 몰래 잠입했던 시체 보관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근에 굶어 죽은 한 수감자의 증명서를 챙겼습니다. 제 인상착의와 그나마 비슷한 사람의 것이었죠. 만약 수용소 밖에서 검문을 당한다면 죽은 자의 이름 뒤로 숨어 시간을 벌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어르신. 저는 가슴 속 깊이 숨겨두었던 제 생명줄, 그 무전기를 김씨 어르신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걸 왜 나에게 주나? 자네가 가져가서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물이 아닌가. 가져가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강을 건너다 물에 젖으면 고물이 될 테니까요. 어르신이 이걸 잘 숨겨두었다가 훗날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그때 세상에 꺼내 주십시오. 그때까지 이 소리들을 들으며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이고 약속입니다. 어르신은 무전기를 마치 갓난아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레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의 눈가에 마침내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들러야 할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용소 뒤편, 민호가 잠들어 있는 산비탈과 영애가 매몰된 탄광갱도 입구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벌써부터 나무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도 없는 흙더미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저는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이제 길을 떠난다. 너를 이 차가운 땅에 혼자 두고 가는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아빠가 살아서 나가야 네가 여기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세상이 알 수 있어. 네 이름이 헛되지 않게 할게. 저는 무덤가의 흙 한 줌을 정성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탄광갱도 쪽을 향해 길게 절을 올렸습니다. 영애의 온기가
서린 고무신 한 짝은 이미 제 가슴 안쪽 깊숙이 묶어두었습니다. 가족의 유골과 유품. 그것들이 제가 이곳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자 탈출의 동력이었습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보안원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이미 수용소 전체에 태풍 대비 비상 대기령이 내려진 모양이었습니다. 간수들은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가옥과 시설을 단속하는 데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수천 번 다시 그렸습니다. 제3구역 철조망을 지나 절벽을 탄다. 간수들이 험준해서 포기한 그 길만이 감시탑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 저는 신발 밑창에 수용소 쓰레기장에서 모은 독한 담뱃재와 오물 가루를 섞어 발랐습니다. 수색견들의 예민한 후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제 나름의 방책이었습니다. 숙소의 낡은 문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따금 번개 소리가 들려왔고 공기 중에는 비 냄새가 짙게 깔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거나 다시 비둘기 고문을 당하다 죽겠지. 하지만 이곳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보다 자유를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다 죽는 것이 인간답게 죽는 길이다. 저는 생전 믿어본 적 없던 신에게, 혹은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아내와 아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해달라고. 저 거센 빗줄기가 저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말입니다. 잠시 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거대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에서 자는 척하던 김 씨 어르신이 제 옷자락을 살짝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가게, 도진 동무, 꼭 살아서 우리 이름을 전해주게. 어둠 속에서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죽음보다 깊은 빗줄기 속으로 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저 차가운 철조망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자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리고 바람이 몸을 휘감았지만 제 가슴 속에 품은 가족의 흙 냄새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폭풍 속으로 저는 저를 가둔 이 세상을 향해 가장 위험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야, 402번. 이 미친 날씨에 기어코 라디오가 또 지랄이야. 당장 안 고쳐놓으면 오늘 밤 니놈 목숨은 보장 못한다. 보위부 간수 최 씨의 비틀거리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술 냄새와 비 냄새가 섞인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을 때 저는 이것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태풍의 눈이 가까워지며 하늘이 무너질 듯 울부짖던 밤, 최 씨는 폭풍우에 대한 공포를 잊으려는 듯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들이켠 상태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금방 손봐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비에는 전파가 흔들려서 그런 것이니 안테나, 배선만 다시 잡으면 될 겁니다. 저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끓어오르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라디오의 뒷면을 여는 척하며 최 씨가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비상식량 봉투를 곁눈질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돼지고기와 강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술기운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몸을 기댄 찰나 저는 소리 없이 그 봉투를 제 낡은 옷단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1분 1초가 저를 완벽한 도둑이자 위장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선생님, 다 됐습니다. 이제 평양 방송도 깨끗하게 들릴 겁니다.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 잡음을 제거하자 최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의 방을 나오며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 15분. 제가 무전기로 들었던 제3구역의 전압이 가장 불안정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장화가 진흙 속에 깊이 박혀 빠지지 않았고 사나운 바람은 제 마른 몸을 금방이라도 날려버릴 듯 몰아쳤습니다.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눅눅한 냄새와 함께 동료 수감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씨, 어르신만이 뜬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는가? 이제 정말 가는 건가? 어르신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주 작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어르신의 손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아까 훔친 말린 고기 조각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 꼭 살아 계셔야 합니다. 제가 밖에서 주파수를 쏘아 올릴 때 어르신이 그 소리를 들어주셔야 하니까요. 저는 숙소 구석에 숨겨두었던 제 작은 보찜을 챙겼습니다. 영예의 검정 고무신 한 짝, 민호의 무덤가에서 가져온 흙 한 줌, 그리고 무전기를 수리하며 모아둔 작은 공구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마른 기침 소리를 뒤로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강풍에 꺾인 나뭇가지들이 허공을 날아다녔고 감시탑의 서치라이트는 짙은 안개와 폭우에 가로막혀 그저 희뿌연 빗덩어리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배수로를 따라 몸을 낮췄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시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그 감각이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지금이다. 서치라이트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7초의 시간. 저는 진흙 바닥을 기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박히고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3구역 철조망, 그 차가운 금속 장벽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전선이 타는 듯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전선 일부가 단락되며 스파크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갑자기 멀리서 보초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진흙 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보초는 거센 비바람 때문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투덜거리며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순간 제 입안에서는 아까 삼켰던 가족의 사진 조각이 종이맛과 함께 씁쓸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씨의 방에서 훔쳐온 절단기 조각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은 장갑 위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전압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만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 절연 부품으로 썼던 고무 조각을 절단기에 덧대고 조심스럽게 철조망의 매듭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팅, 팅. 빗소리에 묻혀 작은 금속음이 들릴 때마다 제 영혼이 깎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 철사가 제 어깨와 등을 핥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조망 너머는 간수들도 접근을 꺼리는 험준한 절벽 지대였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하자마자 저는 숲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 멀리 수용소 본부에서 비상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환청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 속에 품은 가족의 흙이 저를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심연이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계곡을 타고 내려가는 굉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영애야, 나 이제 정말 간다.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입안의 종이 조각을 꾹 씹으며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짐승보다 못한 최후를 맞이하겠지만 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다면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자유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수용소의 흐릿한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옥 같던 14호 관리소의 전경이 빗물에 젖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밖에서 죽겠습니다. 저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절벽 아래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바람이 제 귓가를 찢을듯 스쳐 지나갔고 중력이 제 몸을 아래로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추락이 아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제 의지에 의해 선택한 단 하나의 비행이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402번. 이 쥐새끼 같은 놈. 천둥 소리를 뚫고 들려온 날카로운 고함은 제 영혼마저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벽 아래 계곡물로 몸을 던진 뒤
제 의식은 차가운 물살 속에서 수천 번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저 멀리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서치라이트의 파란 불빛과 저주 섞인 추격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진흙투성이인 기슭을 기어 올랐습니다. 어깨는 이미 탈구된 듯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허벅지는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찢겨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 안에서 축축하게 젖은 가족의 흙 냄새가, 그리고 아내의 고무신 한 짝이 제 심장에 대고 어서 달리라고 채찍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절대로. 저는 신발 밑창에 미리 발라두었던 독한 담뱃재와 오물 가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의 추격조, 사냥개팀이 풀린 것입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기를 기도하며 저는 일부러 가시덤불이 무성한 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편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밤하늘이 기괴한 자줏빛으로 물들었고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엎드려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이, 저쪽이다. 발자국이 끊겼어. 간수들의 목소리가 바로 10m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수색견이 컹컹거리며 제가 지나온 자리를 맴돌았지만 담뱃재의 독한 냄새 때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낑낑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와 따가웠지만 눈 하나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간수들에게 들릴까 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이 멀어지자마자 저는 다시 달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관문이었습니다. 수용소 외곽의 지뢰밭, 최 씨의 방에서 보았던 그 지도가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Y자 모양의 소나무에서 왼쪽으로 3걸음, 바위 뒤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우회. 저는 지뢰 탐지기가 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 지뢰의 윗부분이 살짝 드러난 것을 보았을 때 제 등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민호야, 아빠 발 좀 잡아다오. 길을 좀 열어다오. 저는 아들의 이름을 나직하게 읊조리며 죽음의 지뢰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어둠이 일렁이는 안록강 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잔잔했을 강물이 태풍의 위력으로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곳은 제가 평생 꿈꿔온,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폐부 깊숙이 박히는 느낌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겪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고통스러운 추위였습니다.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흐릿해질 때마다 저는 입안에 넣은 가족의 사진 조각을 꾹 깨물었습니다. 종이 맛이 느껴질 때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뒤쪽 초소에서 저를 발견한 듯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타당, 총탄이 제 머리 옆 수면을 때리며 물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수면 위로 올라가면 곧바로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저를 집어삼키려는 거센 물살은 오히려 저를 중국 쪽 기슭으로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손끝에 질척이는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기어올랐습니다. 강 반대편 기슭. 그곳의 흙은 수용소의 흙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끌고 숲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나만의 주파수가 들려주었던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아니었지만 듬성듬성 보이는 민가의 전등불이 마치 신의 눈동자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거긴가. 저는 젖은 땅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아내의 고무신과 아들의 흙을 꺼내보았습니다. 젖고 더러워졌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 몸도
제 영혼도 마침내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도진 씨,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잠들면 안 돼요. 환청처럼 영애의 목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저 멀리 보이는 낯선 마을의 불빛을 향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중국말이 들려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들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진실을 세상에 전하기 전까지 제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숲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저 멀리 차도 위에 지나가는 자동차의 전조등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수용소의 서치라이트가 아닌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살아남았다. 내가 드디어 살아남았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압록강의 거센 물살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 쏘아 올린 제 인생 최고의 첫 번째 전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유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안전가옥입니다. 이제 정말 사선을 넘으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짙은 회색의 시멘트 천장이 아니라 따스하고 은은한 미등이 켜진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곁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남자의 말투는 제가 평생 들어온 거칠고 고압적인 억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제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내의 신발, 우리 아들 흘, 여기 있습니다. 젖은 옷은 갈아입히느라 잠시 따로 보관했지만 소중한 물건 같아서 깨끗이 닦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도 뺏어가지 않습니다. 남자가 가리킨 탁자 위에는 진흙이 씻겨 나간 영예의 검정 고무신 한 짝과 비닐에 겹겹이 쌓인 민호의 무덤 흙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 속에서도 추격조의 총탄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제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이 따뜻한 곳에 우리 영예와 민호를 데려오지 못했다는 사무치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인천공항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밤거리는 제가 수용소 쓰레기장에서 무전기로 들었던 그 어떤 설명보다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전조등과 고층 빌딩의 네온사인은 마치 제가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강 대위나 최 씨 같은 보위부원들이 군화를 끌며 저를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사회 정착 교육을 받고 서울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짐을 풀었을 때 국정원 요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진 씨,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원하신다면 기술 교육을 더 받아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품속에 간직해온 낡은 드라이버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용소 오물 구덩이 속에서 제 손때가 묻고 뭉툭해진 제 유일한 무기이자 동료였던 물건입니다. 저는 다시 주파수를 맞추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대북 방송국의 배려로 저는 매주 일요일 밤 북향 전파를 쏘아 올리는 라디오 스튜디오의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스튜디오에 들어서던 날을 기억합니다. 방은 벽지로 둘러싸인 고요한 공간, 제 앞에 놓인 최첨단 마이크, 그리고 붉게 들어온 ON, AIR 사인. 저는 헤드폰을 썼습니다. 수용소에서 통조림 캔 뚜껑을 귀에 대고 들었던 그 지직거리는 잡음 대신 제 숨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고감도 음향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움켜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관리소의 어둠 속에 갇혀 계실 이름 없는 동무들. 저는 14호 관리소에서 살아 돌아온 402번 박도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북쪽 하늘로 날아가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 대신 제 머릿속에 그리고 수용소 무전기 뒷면에 새겨두었던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어르신, 보고 계십니까? 어르신이 숨겨주신 그 무전기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182번 김철수 동무, 305번 이영희 동무. 당신들은 번호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딸이었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스튜디오 밖의 스태프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남짓한 방송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졌을 때 저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들리는 정적이 마치 수용소의 그 차가운 밤 공기처럼 느껴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러 사과 한 알과 작은 과자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영애의 고무신과 민호의 흙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두고 저는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애야, 민호야, 오늘 아빠 목소리 들었니? 너희가 좋아하던 그 노래도 틀어줬는데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숨어서 소리를 찾지 않아도 된단다. 아빠 목소리가 저 높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너희가 잠든 그곳까지 닿았을 거라고 믿어.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용소에서 보았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이 한 조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은 저를 괴롭히는 고통이 아니라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등불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님을 잘 압니다.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만 명의 영혼이 제 등을 떠밀어 강을 건너게 했고 그들의 침묵을 대신 외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겠지요. 저는 매일 밤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춥니다. 누군가는 제 방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군가는 저처럼 탈출이라는 위험한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의 주파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 소리는 장벽을 넘습니다. 이것이 제 오디오북의 마지막 문장이자 제 남은 생의 맹세입니다. 제 아내 영애와 아들 민호, 그리고 수용소의 모든 번호들이 인간의 이름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희 주파수 1945는 멈추지 않고 북쪽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진실을 쏘아 올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낡은 라디오의 다이얼을 몰래 돌리고 있을 당신에게 제 목소리가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운 고향의 향기를 머금은 바람이 창가에 머물다 갑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설 준비를 합니다. 내일의 주파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따뜻할 것입니다.